안녕하세요. 웜의 신박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사기 전무와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오늘 5월 27일 금요일 순서입니다. 어제는 또 미국 시장이 반등이 또 들어가고 왔다 갔다 하는데, 좀 전에 제가 한경화후 9시 반 출발 증시 코너에 나가가지고요, 시황 얘기를 좀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결론은 뭐냐면, 우리가 주식을 언제 사고 언제 파는지 잘 모른다 그러잖아요. 근데 주식을 언제 사고 팔아야 되는지 아주 잘 알려지는 지표들이 꽤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모두가 다 알고 계시는 원달러 환율이고요. 원달러 환율이 1250원 이상이었을 때 주가는 어땠는지, 1250원 이상 위로 뚫고 올라갈 때는 뭔가 위험한 일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주가는 빠집니다. 하지만 1250원 이상에서 한 1290원 가면 너무나 좋고요. 그때 2020년 3월 코로나 위기 때도 1299원까지 장중에 한번 갔었고요. 그리고 이번에도 1290원 살짝 돌파했었죠. 그리고 지금은 1260원대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데, 그렇게 이제 환율이 1300을 뚫는 게 아니라 이 정도에서 좀 안정되네 라고 생각이 들었을 때가 주식을 투자하기가 굉장히 좋은 때고, 지난번에도 한번 신문 봅시다 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식을 매달 꾸준히 사는 게 아니라 주식이 비싼지 싼지 판단을 하고, 주가가 싸지는 이유는 뭔가 무섭고 비관적이기 때문에 주가는 싸진다라고 존 템플턴 경이 얘기하셨었고요. 그렇게 주가가 싸졌을 때 많이 사야 됩니다. 싸졌을 때 많이 사고, 비싸지면 사는 걸 멈추고, 너무 거품이 생겼다 싶을 때는 이익 실현도 하고, 네, 그렇게 하는 게 투자의 정석이다라는 부분을 아시면 되는데, 그 구체적인 어떤 테크닉 있잖아요. 테크닉을 한경화호에서 제가 설명을 해놨으니까 나중에 한번 참고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매일경제 기사, 우리 앤드류 이종화 기자가 또 월가월부에서 기사를 썼네요. 여기 지금 사진을 보시면 미국 리오프닝주 최근 한 달 수익률 하면서, 네, 그 사람이 눈물을 글썽이고 있는 그런 그림으로 그려져 있는데, 앤드류를 본인을 그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비슷합니다. 리오프닝 최근 한 달 수익률이라고 해가지고 델타 항공 마이너스 7.8, 그리고 유나이티드 항공 11.83, 그리고 메리어트 뭐 등등 해가지고 제일 많이 빠진 게 보니까 룰루레몬이 한 달 만에 26% 빠졌고요. 랄프 로렌이 마이너스 10%인데 아베크롬비라는 회사가 마이너스 36.25%로 큰 폭으로 이제 빠졌다라는 걸 지금 여기 차트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주요 내용을 보시면요. 고물가의 소비 대신 저축을 늘리고 있고, 보복 소비 수의 기대가 와장창 무너지고, 한 달 새 이렇게 주가가 떨어지고, 월가에서는 섣부른 저가 매수 자제하고 실적 좋은 기업 선별할 때다 라고 되어 있고요. 미국의 주요 여행 관련 종목들을 모아둔 상장지수 펀드 ETF에 보면 인베스코 다이내믹 레저 앤 엔터테인먼트 ETF가 PEJ로 나오는 티커가 PEJ가 있는데요. 최근 한 달 동안 9.13% 떨어졌고, 주요 항공사들을 모아둔 US 글로벌 제트 ETF 티커가 JETS, JETS도 같은 기간 10.5% 빠졌다라고 되어 있으면서 여러 가지 주가가 큰 폭으로 많이 빠졌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S&P 500이 참고로 한 달 동안 마이너스 4.7% 빠졌다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나이키, 맥도날드, 스타벅스 등 리오프닝 주가 포함된 S&P 500의 임의 소비재 지수는 이달 들어서 12.95% 빠졌고요. S&P 500 주요 섹터 지수 14개 가운데 최악의 성적표다라고 하면서, 이런 소비재마저도 이번에 많이 빠졌잖아요. 네, 저도 리오프닝 관련해서 좋게 본 기업들이 최근에 뭐 다 빠졌습니다. 다 빠졌는데,
크게 걱정을 좀 안 하는 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담배세를 크게 올렸었죠. 그죠? 담배세를 크게 올리면서 담배값이 2,500원이었다가 4,500원까지 이렇게 올라가면 오늘 아침 저 회의할 때도 그 얘기를 했었는데요. 담배값 올라가잖아요. 담배값이 올라가기 전에 사재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담배 가격이 올라가면 한 3개월 동안 매출이 확 줄어들어요. 그런데 한 1년 지나잖아요. 1년 지나면 똑같습니다. 그 Q가 줄지 않는다는 거죠. 그거는 제가 담배를 안 피니까 저는 모를 수가 있지만 예전에 뭐 당구장에서 300원 하다가 시간당 뭐 450원 올리잖아요. 100원 올리면 33% 올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안 칩니다. 근데 보름 한 달 안 넘어갑니다. 한 달 넘어가면 또 가서 칩니다. 그렇게 우리는 물가 상승에 익숙해집니다. 익숙해져. 그래서 지금 물가 상승 공포잖아요. 물가 상승 때문에 이런 경기 소비재 마저도 소비가 위축되지 않겠나. 뭐 이런 생각 때문에 주가가 확 빠지는데 1년, 2년 지나고 보잖아요. 기업들은 제품 가격은 다 올려놓고 그리고 Q도 다 회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은 올려놨는데 Q가 일시적으로 줄었다가 결국은 6개월, 한 1년 뒤에 다 회복하면서 기업의 매출 증가가 인플레이션을 모두 다 반영을 하면서 기업의 매출 증가뿐만 아니라 이익 증가까지 나타나면서 주가 역시 인플레이션이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 캔 피셔 인터뷰 영상을 보면 캔 피셔가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모든 물건의 가격이 올라가는 거 아니냐. 물건을 생산하는 기업의 소유권은 우리가 주식을 사는 건데 그 소유권에도 당연히 인플레이션이 작용을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거꾸로 하죠. 인플레이션이 작용을 할 건데 오히려 주가가 빠졌는데 그 밑에서 뭐 어떤 이유로 한 번 더 빠질 수 있고 경기 침체 등 얘기하면서 밑에서 팔고 물가를 다 반영하면서 주가가 나중에 다시 올라가면 위에서 높은 가격에 다시 사고. 그래서 이게 주식이 어려운 게 아니라 최근에 보면 밀가루 가격이라든지 이런 곡물가 올라가니까 많은 분들이 마트 가가지고 라면 사고 하잖아요. 그죠? 미리 사놓지 않습니까? 그러면 라면을 우리가 10만 원어치를 샀다 치자고요. 집에다가 라면을 다 쟁겨 놓는다고 보면 10만 원어치 사서 라면값 나중에 5% 10% 올라요. 5% 10% 올라면 내가 11만 원에 살 걸 10만 원에 샀네. 나는 10,000원 벌었네. 이런 생각이잖아요. 그거 라면 사는 것보다 전쟁 터지고 질병 이슈 터지고 할 때 보면 마트에 가면 라면이 동나잖아요. 그게 라면을 살 게 아니라 주식을 사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주식을 거꾸로 하고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또 시장에서는 기회가 너무 많다는 점. 그래서 저희만 해도 그렇습니다. 저희 최근에 이제 고객분들 많이 오셨다가 정작 저희가 이제 지난주부터 이제 운용을 시작하는데 무서워서 원래는 이렇게 자금을 맡기려고 했던 분들이 이렇게 뭐 주저주저 하세요. 그런 현상이 인간의 본능에 의해서 위험했을 때 뭔가 도망가야 되는 줄 알고 그 본능 때문에 제가 못 산다 했잖아요. 똑같습니다. 네. 참고하시고요. 물가와 주가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매일경제에서도 이제 고물가 전쟁 후폭풍 하면서 애플 이어 삼성도 스마트폰 감사. 이것도 다 똑같은 맥락의 기사인 거죠. 올해 생산량의 3천만 대 축소, 협력사의 10% 감산 계획 통보, 고가 중저가 모두 줄이기로. 애플도 2분기에 20% 감산, 부품업체 경영난이 가중될 듯. 그러나 하반기 폴더블 폰 반등은 노려볼 만하다. 뭐 얘기하면서 뭐 앞에 이제 줄어들고 뭐 요런 얘기는 뭐 이미 다 알고 있는 얘기고요. 삼성전자 스마트폰 생산량 여기 표가 아주 잘 나와 있어서 제가 이걸 따왔는데요. 삼성전자 투자를 많이 하고 계시니까 삼성전자가 1년에 휴대폰을 얼마나 팔지? 이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2019년도에 2억 9,700만 대 팔았고요. 2020년대에 2억 5,600만 대
팔았고요. 2021년도에 2억 7천만 대 팔고 올해가 3억 초반을 예상을 했다가 수정을 해서 2억 7천만 대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삼성전자 스마트폰의 이 판매가 2020년도 줄었잖아요. 그죠? 한 4천만 대 줄었었어요. 근데 주가는 2020년도에 이제 큰 폭으로 올랐었죠. 주가가 항상 이래 좀 선행한다는 부분 기억을 하시고요. 요 제일 뒷부분 좀 읽어보겠습니다. 스마트폰 생산의 감사는 삼성만의 일은 아니다. 지난 3월 니케이는 애플이 아이폰 SE 중저가 모델 2분기 생산 대수를 당초 계획 대비 20% 줄일 거라고 당초 계획 대비 200만에서 한 300만 대 추가 감산할 거라고 보도했다. 고물가로 이제 중저가 수요가 줄고 부품 공급에도 차질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뭐 쭉 돼 있고요. 스마트폰 생산량이 1등, 2등이 다 1등이 이제 삼성전자, 2등이 애플이니까요. 모두 감산에 나서면서 연간 판매량도 우리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연간 판매량 14억대에 달하는 스마트폰 시장 성장세도 올해 주춤할 전망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스마트폰이 휴대폰은 한 15억대 팔린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자동차는 9천만 대에서 1억대 정도 팔린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런데 와 15배나 차이가 나라고 볼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스마트폰 100만 원에 곱하기 15배 하면 1,500만 원이잖아요. 근데 자동차는 평균 3천에서 4천만 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시장이 스마트폰 시장보다는 훨씬 크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경제에서 이제 마켓컬리 1분기 거래액이 50%나 증가를 했고 연내 IPO 앞두고 청신호다. 보통 이렇게 그 인기를 유명한 회사가 IPO를 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이제 공모주에 참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미리 신문을 보면서 이런 기업들의 실제 펀더멘탈이 어떻게 움직여갖고 또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 그 펀더멘탈 요소를 잘 알고 투자를 해야 됩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제 쿠팡 같은 경우에도 말씀을 드렸었죠. 쿠팡의 매출 성장 같은 경우에는 약간 트릭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분식을 했다는 게 아니라 보통은 이런 유통업체들이 보면 유통을 해주고 남는 그 수수료를 매출로 잡아야 되거든요. 홈쇼핑도 마찬가지고 홈쇼핑에서 자동차 4,500만 원짜리 뭐 좀 외제차 1억짜리 팔았다고 해가지고 매출 1억으로 잡는 게 아닙니다. 그 1억짜리 뭐 BMW를 팔아주고 거기서 남는 그 홈쇼핑이 먹는 수수료를 매출로 잡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매출을 늘리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그 자동차를 1억을 홈쇼핑이 매수를 해서 재판매하잖아요. 그러면 재판매하면서 9,500만 원을 가져와서 1억에 팔면 매출 1억으로 인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쿠팡이 그 IPO를 앞두고 그렇게 자사 매입을 해서 재판매하는 식으로 매출을 늘리는 걸 보고 그래서 제가 거기 쿠팡이 되게 고성장하는 플랫폼 기업처럼 보이지만 그 부분에는 약간의 트릭이 있다라고 그런 부분을 과거에 이제 쿠팡 상장할 때 제가 매경 자이언트에서든가 뭐 얘기를 하면서 쿠팡 우리 김범석 의장님 좋은 회사 만들어줘서 감사하긴 한데 투자하기에는 좀 죄송하지만 투자할 만한 기업은 아니라고 봅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과거 영상 한번 찾아보시고요. 마켓컬리도 지금 보시면 2018년도에 1,600억에서 2019년도에 4,500억, 2020년도에는 1조 2천억, 매출 증가가 계속 이제 100% 이상 성장을 합니다. 2021년에는 2조, 그리고 지금 1분기인데요. 1분기에 6,400억을 했으니까 곱하기 4 하면 한 2조 5천억 정도 해서 올해도 여전히 성장한다는 거죠. 25% 정도는. 국내 전체 온라인 쇼핑 거래액이 11.8% 늘어났는데 같은 기간 마켓컬리는 50%가 늘어났고요. 엔데믹에도 성장세를 증명하면서 운용회사인 컬리의 연내 기업
공개도 청신호가 켜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금리 인상이 본격화하면서 수익이 나지 않는 대형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심리가 얼어붙은 거는 해결해야 될 과제인데 총 거래액이 6,400억이었고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49% 증가했고요. 1분기 거래액을 공개한 다른 이커머스 기업과 비교해도 아주 높은 증가율인데 쓱닷컴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23% 증가했고요. G마켓 글로벌, 옛날 이베이 코리아가 1분기 거래액이 오히려 14% 오히려 줄었네요. G마켓 글로벌은. 컬리 관계자는 온라인 신선식품 구매가 뉴노멀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준다. 방역 상황이 바뀌어도 온라인 장보기에 익숙해진 소비자들의 소비 패턴이 과거로 돌아가지는 않을 것이다. 그거는 맞는 것 같아요. 저희 아파트에도 앞집에 보면 계속 아침마다 뭐 은박지 같은 거에 씌워져 있는 거 보면 마켓컬리 제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컬리가 수익성 지표로 내세우는 공원 이익은 2019년 이후 3년 연속 흑자를 기록한 데 이어 올 1분기에도 흑자를 이어갔다. 공원 이익은 매출에서 변동비를 뺀 금액이다. 공원 이익이 시설 투자, 인건비 등 고정비를 넘었으면 영업이익 흑자 전환이 가능하다. 다만 자체 배송 인력을 갖춘 컬리의 경우 매출이 늘어나면 인건비도 증가하는 구조여서 인건비를 변동비로 봐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투자를 멈추면 영업이익이 발생할 것이라는 컬리의 가정에 무리가 있다는 뜻이다. 컬리도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픈마켓 비중을 늘리는 데 주력하고 있다. 비식품에 한해서 큐레이티드 마켓플레이스라는 방식을 도입했다. 상품 검증은 컬리가 담당하되 물류센터 보관과 발송 등은 제조사가 맡는 방식이다. 컬리는 큐레이티드 마켓플레이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올해 안에 자체 결제 서비스인 컬리페이를 출시할 예정이다. 라고 뭐 쭉 돼 있고요. 지난 3월 28일 날 한국거래소 유가증권 시장 상장 예심을 청구하고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코스닥으로 상장하는 게 아니라 코스피로 아마 상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요건 상장건에 대해서는 다른 기사가 있으면 공모 전에 제가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투자할 만한지 안 만한지 어느 정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마구잡이로 이제 할 게 아니라 실제로 이제 가격도 봐야 되고요. 이런 매출과 어떤 이익 가능성 그리고 얼마나 또 내년 내후년 3년 동안에 매출과 이익에 대한 예측 가능성 그리고 회사가 가이던스로 제시한 그 수익에 대한 실현 가능성 그거 이제 feasibility라고 하고요. 그리고 3년 동안은 그래 매출 이익 그 정도 나올 것 같아. 그런 예측 가능성 그거는 feasibility라고 하고요. 그는 가시성이라고 그러죠. 그 두 가지를 다 고려해서 우리가 PBR을 정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 가시성과 실현 가능성을 너무 이렇게 좀 등한시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가에도 보면 거품이나 여러 가지 두려움에 의해서 비이성적인 가격이 많이 형성되는 이유가 그 두 가지를 잘 분석을 안 해서 그렇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서울경제에 중요한 뉴스가 하나 나왔어요. 리커창도 경제 해처 공개 비판. 소로스는 최악의 실수다라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지금 요 부분이 제가 왜 중요하다고 따왔냐면요. 시진핑 지금 3기 체제로 가는 거잖아요. 근데 리커창 총리가 요즘 공개적으로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 부분이 굉장히 큰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로 이제 리커창이 작심을 하고 지금 하는 건지 그 부분을 알기 위해서 기사를 따왔습니다. 조양준 기자님이 쓰신 기사고요. 서울경제입니다. 상하이 봉쇄 등 극단적인 방역에 인민은행이 2분기 1%대 성장 전망, 리커창 방역, 경제 균형 강조, 에어비앤비, 애플 등 짐 싸고 해외에서도 실패한 정책이라고 호평을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표가 나와 있는데 중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 시장 전망치가
2020년 4월 달에 5.6%였다가 지금 이번에 4.5%까지 확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중국 실업률 추이가 6.1%까지 급증을 했네요. 보니까 5.2에서 5% 미만으로 떨어졌던 부분이 지금 2020년 2월 달에 6.2까지 또 올라갔다가 이번에 다시 6.1 돌파했습니다. 기사 좀 읽어볼게요. 중국의 엄격한 방역 규제, 이른바 제로 코로나에 대한 안팎의 우려와 저항이 갈수록 커지면서 이 정책을 고집하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책 운영과 관련해 회의적인 시선이 나타나고 있다. 코로나19를 잡겠다며 경제수도 상하이를 수개월간 봉쇄한 극단적인 방역 정책이 중국 경제는 물론 세계 경제도 악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 급기야 중국 경제를 이끄는 수장이자 공산당 2인자인 리커창 국무원 총리가 제로 코로나가 경제를 해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공개적으로 내놓을 정도로 제로 코로나 정책의 입지가 안팎으로 좁아지는 분위기다. 방역 강화를 3년임의 동력으로 삼으려는 시진핑 정부의 제로 코로나 정책이 기로에 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리 총리는 25일 지방정부와 국영기업 대표 수천 명을 불러 모아서 개최한 화상회의에서 코로나19 감염병 통제와 경제발전이라는 임무를 동시에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중국이 현재 직면한 경제적 어려움은 팬데믹 첫 해인 2020년과 비교해도 작지 않다면서 올해 2분기에 실업률을 낮추고 경제가 합리적인 범위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 주석이 강력히 추진하는 제로 코로나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 이날 발언에 대해 외신들이 리 총리가 시 주석이 주도하는 방역 대책에 사실상 정면으로 반하는 공개 발언을 할 정도로 중국 경제 사정이 녹록지 않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방역을 잘하기 위해서는 재력과 물자가 보장돼야 한다는 이 리 총리의 발언은 방역이 경제에 앞설 수 없다는 메시지를 선명하게 드러냈다라고 쭉 돼 있고요. 중국의 시스템이 국가주석, 그 다음에 공산당 최고 간부를 맡고 있고 공산당 주석, 그 다음에 군 통수권 이렇게 세 가지를 이제 시진핑이 하고 있고요. 거기서 리커창 총리죠, 총리가 실제로 국내의 여러 가지 일들을 챙기는 일을 하는데, 과거에 후진타오 때는 이제 원자바오 총리가 했었고, 그 원자바오 총리는 중국 인민들이 되게 이제 존경을 했었잖아요. 굉장히 외할아버지 같은 이미지. 그런 이미지였었는데, 지금 리커창 총리가 시진핑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완전히 바지 사장 하고 있는 거죠. 그냥 총리인데 힘없는 총리. 그렇게 존재감이 없는 총리를 하다가 원래는 이제 그 시진핑 하고 나면 10년 하고 나면 리커창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죠. 리커창 입장에서는 아니 그 다음에 내가 이제 국가주석 해야 되는데 혼자 계속 독재하려고 하는 거야 하면서도 워낙 그동안에 이제 시진핑이 그 공포정치, 눈에 안 띄는 공포정치로 다 잡아가고 막 이런 식으로 갑자기 사라지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아무 끽소리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었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승부수를 던지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하네요. 아직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게 좀 긍정적이네요. 그리고 한국경제신문에서 SK 5년간 BBC에 247조 투자한다 라는 기사인데, 이런 기사가 지금 왜 나올까? 그 다음 기사도 보면요, LG는 배터리 전장에 106조 푼다 라고 돼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새로운 정부가 탄생을 하고, 그러면 이제 재계 총수들이 새로운 정부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투자를 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열심히 정부에 협조하겠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삼성이 450조 발표하고 SK도 247조 그리고 106조 이런 식으로 발표는 하는데, 어쨌든 이게 약간 보여주기식이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이 그룹들이 어디에 방향을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 그 부분은 우리가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SK는 지금 BBC 바이오 배터리 칩
투자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 보면 향후 5년간 주요 투자 부문의 표가 나옵니다. 142.2조는 반도체와 소재, 라인 증설 및 웨이퍼 투자에 한다고 되어 있고요. 그러면 하이닉스 쪽이죠. 그리고 또 하나가 그린 비즈니스에 67.4조, 배터리 수소 풍력 확대. 요거는 SK 에너지와 그 밑에 있는 SKN이라는 배터리 회사가 이제 맡아서 할 부분이 있겠고, 그죠? 디지털 24.9조 투자, 5G 네트워크 및 컨텐츠 개발. 이거는 뭐 SK텔레콤과 SK 최근에 분할된 SK 스퀘어 밑으로 해가지고 뭐 하겠죠. 네. 그리고 바이오, 신약 개발, 백신, 생산 설비 확충. 이 부분은 뭐 SK 바이오사이언스, 바이오팜, 그 다음에 뭐 많죠. 최근에 물적 분할 등등 하면서 이렇게 갈라져 나온 기업들 또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다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쭉 얘기를 했습니다. 나중에 기사 한번 또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한국경제 기사 또 방금 말씀드렸던 LG는 배터리 그 다음에 전장에 106조 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LG그룹 주요 연구개발 투자 내용은 배터리 소재 부분에 이제 10조 원 하고요. LG에너지솔루션과 LG화학이 아마 하겠죠. 그리고 AI 인공지능과 데이터에 3.6조, 그리고 친환경 클린테크에 1.8, 바이오에 1.5 이렇게 식으로 쭉 되어 있는데 조금 읽어볼게요. 배터리와 전장, 인공지능 등 미래 신사업 연구개발에 과감히 베팅한다는 계획이고 매년 1만 명씩 총 5만 명을 채용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LG그룹이 100조 원이 넘는 중장기 투자 계획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고요. 연간 투자 규모 21조 2천억으로 계산해도 사상 최대다. LG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선제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역대급 투자를 준비했다면서 비즈니스 모델을 고도화하는 것이 LG그룹의 목표다라고 했고요. LG그룹은 투자액의 절반에 가까운 48조 원을 R&D에 투입하기로 했다. 라고 하고요. 이 중 21조 원을 배터리 소재 등등등등 뭐 쭉 돼 있고요. 그룹 차원에서 이제 가장 힘을 싣는 분야는 배터리와 배터리 소재다. 이 분야에 10조 원 이상을 쓴다. 에너지솔루션은 충북 오천 공장에 대한 추가 투자를 단행해서 커지는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 대응할 계획이고, 그리고 LG화학은 양극재, 분리막, 탄소 나노 튜브 등 배터리 소재 분야에 2026년까지 1조 7천억 원을 투자한다. 라고 하면서 LG 관계자는 기술력과 시장성을 갖춘 기업을 대상으로 인수합병, 조인트 벤처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AI 데이터 분야에는 3조 6천억을 투자해서 모든 계열사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신기술을 확보할 계획이다라고 쭉 돼 있고요. LG화학이 주도하는 바이오 분야 혁신 신약 개발에도 1조 5천억 원 이상을 투자한다. 왜 LG화학이 바이오 분야에도 투자를 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계실 건데, LG생명과학이라고 있었거든요. 그 LG생명과학을 LG화학이 흡수 합병을 했었습니다. 벌써 한 10년 된 것 같은데요. 그래서 LG화학 내에 이 바이오 분야가 있습니다. 생분해성 플라스틱, 신재생 에너지 산업 소재 등 친환경 클린테크 분야에 5년간 1조 8천억이 또 들어가고요. 뭐 쭉 이렇게 적혀 있고, 네, 3년간 AI, 소프트웨어, 빅테크, 빅데이터, 친환경 소재, 배터리 등 R&D 분야에서만 3,000명 이상을 또 선발을 하고 등등등 되어 있습니다. 전체 채용 인원의 10% 이상을 R&D 인력으로 채우기도 했다는 게 LG 측의 설명입니다. 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이런 그룹들이 이번 투자를 통해서 투자 대비 수익률을 우리가 ROI라고 하잖아요. Return on Investment라고 해서 투자 대비 얼마나 더 많은 수익을 내는지 부분을 우리가 ROI라고 하는데, ROI가 아주 크게 나오면서 우리의 미래, 우리 청년들이 또 취직을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회사를 많이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그러면 오늘 기사는 여기까지고요. 벌써 금요일입니다. 이번 주말도
아주 행복하고 건강하고 또 활기찬 주말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